그 잠시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또 약속된 시간이 돼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1,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이든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공과 가가 있고 허와 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창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기로는 너무나 어려운 정말 정글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창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뭘까 수십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면 그대로 하면 다 성공을 하겠죠. 그런데 답이 뭐냐면, 여러분 예상하겠지만 답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혹시 실패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래도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거 말면 그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는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창업을 이야기하시면 팀빌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가면 대부분 요즘 창업 관련되는 강좌 가보면 서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 내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또 나름대로 그 브레인스토밍을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등등등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인데요. 결론이 그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서 하니까 훨씬 덜 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한 이야기로 집단지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집단지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똑똑한 하나보다 멍청한 사람 10,000명이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00명의 생각이 각양각색인 걸로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은 그 생각이 결국은 옳은 생각이라는 거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틀려질지 모르지만 우리 경영학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하나 처음에 기획 단계에 들어가서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마추어들은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러면 아마추어입니다. 이 사람 좀 더 속된 이야기로 앞으로 좀 몇 번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나름대로 몇 번 망해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접근이 다릅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요즘 트렌드가 어떻더라,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트렌드라는 것은 물건 살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맞춰서 내가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즘 TV를 보시면서, 제가 요즘 트롯에 빠져 사는데요, 제 기억에 작년까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별로 트로트 가수들을 별로 그다지 TV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가끔 중국 노래자랑에 이제 초대 가수로 나올 정도, 그전에는 트로트 가수들 얼굴 보기 어렵거든요. 요즘은 대세 아닙니까? 대세. 그죠? 그러면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트로트 이 난리가 났느냐? 간단한 건 미스터 트롯 때문이죠. 2부가 시작이 됐는데 25%인가 시청률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원래가 우리가 공중파 말고 뭐라 그러죠? 케이블 말고 뭐라 그러죠? 있던데 자주 우리가 JTBC 이런 같은 건 공중파, 예? 종편 그 맞습니다. 종편에서 10% 넘으면 대박이라 그러거든요. 10% 넘으면 25% 완전 그것도 첫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BTS는 외국에서 그리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트로트 바람이 불어가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사업을 기획하거나 사업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트렌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흔히 발라드 가수, 댄스 가수, 아이돌 전부 다 요즘은 트로트 다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G.오류라고 합니다. G.오류. 이거는 실제로 있는 창업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G.오류.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G.오류에 빠져 계신 분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G.오류가 뭐냐면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쥐를 잡는 쥐덫을 완벽한 쥐덫을 개발했습니다. 이 쥐덫은 설치면 쥐가 100%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미국에 흔히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뉴욕 타임즈에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했어요. 이 양반 이제 대박 나는 것만 기다렸죠. 이제 물건도 만들었고 이제 뉴욕 타임즈 광고를 했으니까 야 나는 좀 있으면 이제 좀 빌딩 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웬걸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이 사람이 뉴욕만 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워싱턴 타임즈하고 뉴욕 타임즈에 한 달 더 또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주문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리에 쳐가지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래 있어서 다시 광고를 한번 더 하려고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 광고 관련된 이제 일을 보시는 분이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더 이상 광고하지 마세요. 저는 해주시면 제가 수익이 나니까 좋긴 좋지만 하셔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 왜 소용이 없냐 하니까 이 양반이 물어보는 거죠. 뉴욕에서 쥐덫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텍사스나 이런 시골에 가서 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쥐덫을 홍보를 해야지. 이 도시에 쥐덫을 놓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 광고를 계속 여기서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이론이 G.오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판매가 되지. 내가 좋다고 퍼펙트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시장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유식하게 마케팅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설문지를 돌리든지 어쩌든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만약 여러분 아이템을 주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거 사업 안 된다 하면 여러분 딱 반응이 뻔합니다. 네가 임마 몰라서 그렇지 사업이 안 되기는 뭘 안 돼. 알도 못하면서 이렇게 딱 거의 반응하실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말했던 G.오류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디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내 거를 너희들이 평가절하 해서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해 그 사람한테 드려야 될 것은 그거 괜찮네 이 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변화를 주고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창업에서는 한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10,000명의 손을 거쳐야 제대로 된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10,000명의 손을 거쳐야. 어마무시한 숫자 아닙니까? 10,000명이면. 그죠?
여러분 대기업들은 왜 내는 족족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 막 이런 거 있고 우리가 이제 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들은 내는 족족 다 성공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답부터 이야기하면요. 혼자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 혼자 판단하지 않는 얘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삼성에 누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가 주임 거치고 계장 거치고 뭐 나중에 팀장 거치고 뭐 위에 또 본부장 거치고 이래가지고 가는 사이에 다 어떻게든 또 나름대로 정리가 되겠죠. 또 그 사람들끼리 회의를 몇 번을 하겠습니까? 자, 뭐 제품 자본에 새로 기획하는데 모여봐라. 10명씩 10번 모이면 100번 모입니다. 100번. 그죠? 100번씩 100번 모이면 10,000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 할 때 100번씩 100번 모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각 부서별로 또 회의를 하잖아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음향에 대해서, 이런 영상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갖고 뭐 화면에 대해서, 이런 뭐 그 어떤 손의 그립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서 또 연구하고 회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00번을 모여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막 우리가 천재라 치고 내 생각을 만일을 혼자 하면 만일을 했는데 만일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0일이 3년이라 생각하면 30년 생각해. 30년 그러면 지금 내가 30년 전에 생각했던 걸 지금 하면 맞겠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30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살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이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5명이 모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더 트렌드화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5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집단 지성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창업에 이제 우리가 뭐 아이디어 단계나 비즈니스 모델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 완전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뺏긴다 생각하시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도 오류를 안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모토로라에서 보면은 그 모토로라 모토로라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토로라 매트릭스라는 게 뭐냐면 그 삼성도 하고 다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휴대폰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효도폰, 그다음에 뭐 셀카 뭡니까 디카폰 이런 거, 그다음에 초콜릿폰 이런 거 다 기억나실 건데 왜 효도폰이 만들어지냐? 효도폰은 딱 누가 생각해도 알잖아. 5월 8일날 만들어내는 거죠. 5월 8일날 누구 쓰라고? 부모님 쓰라고. 뭐 광고도 그렇게 합니다. 뭐 어머님을 위한, 아버님을 위한 이런 거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는데 안부도 어쩌고 되고 이러니까 그럼 효도폰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 있어야 되느냐? 일반 자판보다 커야 되잖아요. 돋보기 관련된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귀가 안 좋으시니까 잘 들리게 돼야 되고 화면도 좀 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콜릿폰은 어때야 되게? 초콜릿폰은 연인들끼리 발렌타인데이 날 주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2개씩 팔면 좋겠죠. 응? 그리고 두 사람이 통화하면은 통화 요금을 싸게 해준다든지, 뭐 10몇 시간에 통화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요금 다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뭐냐면 상품을 하나 기획할 때 그 상품의 이름에 맞는 성능들을 추가를 하는데, 이 성능이라는 것은 무조건 100가지 성능이 있다 100가지를 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연령대가 좋아할 그 100가지 10가지만 선택해서 넣어야 그게 효도폰이 되고 아까 말했던 초콜릿폰도 되는 거거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은 뭐 GPS를 해가지고 추적 장치를 붙인다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까 모토로라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상품이 좋다고 해서 그 기능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해가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함으로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업 단계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팀 빌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조금 더 이제 어떤 그거적 용어로는 우리가 뭡니까 협업하라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이 이제 그 향후에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마 제가 오늘 이야기 듣기로는 향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지원 사업도 이렇게 신청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것을 자기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을 우리 거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더욱더 경쟁력이 생기고 차별화가 생긴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디카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삼성이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1위 휴대폰 회사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애니콜이죠. 애니콜을 했다면 해도 그렇게 뭐 잘 나가던 회사가 아닙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저희들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품목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찌 때는 뭐 아까 노키아 스타렉스입니까? 스타리온인가? 그 폰 시리즈로 쭉 쓰고 그때는 뭐 모토로라가 최고였고 그 다음이 노키아고 뭐 이럴 때였는데 지금 모토로라도 없어지고 노키아도 없어지고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삼성한테 져서 다 망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삼성이 그 세계 유수 회사를 어떻게 이겼느냐? 모토로라는 시장도 뭐 어마어마하고 크고 모토로라가 그 달나라 갈 때 암스토롱입니까? 그분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전화기가 무전기가 모토로라입니다. 그만큼 역사적 뿌리가 갖고 있는 회사고 미국 회사인데 왜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할 때 삼성은 안 망했느냐?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원래는 휴대폰에 전화만 하는 거잖아요. 휴대폰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리면 그게 사실은 반칙이거든요. 왜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렸을까요? 그게 한국의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에 어떤 특수성이 있었냐면 한국 애들이 보통 졸업을 할 때쯤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쯤 되면 고등학교 졸업기념품으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저 졸업기념 상품으로 뭐 사줄 거야 이러면 엄마가 이야기를 하죠. 뭐 사줄 거 이러면 졸업 때 사진 찍게 티카 하나 사주세요. 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티카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 또 하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가서 아빠 내가 대학 갔는데 내 밤에 아빠 어디 갔는가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하게 아빠는 휴대폰 하나 사주세요. 그럼 또 아빠 또 입학 선물로 휴대폰 하나 사줍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기 30만 원, 그 다음에 디카 30만 원, 60만 원. 그런데 삼성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이거 두 개 모으면 어떻겠노? 그래서 카메라에 뭐 디카를 달았는지, 디카에 휴대폰을 달았는지, 휴대폰에 디카를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디카폰이었습니다. 디카폰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한 4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 입장에 20만 원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디카폰 사주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디카폰은 또 무료로 주네. 할부만 하면 돼. 썸이 공짜로 준다네. 얼마나 팔렸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게 팔렸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졸업하고 입학하고 이게 다 있는데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디카폰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에 카메라가 안 붙으면 이거는 카메라가 휴대폰이 아닌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발명이 아니잖아요. 디카폰도 있었고 휴대폰도 있었는데 디카도 있고 휴대폰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거 결합시킨 거거든요. 결합이 무슨 발명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발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삼성 애니카가 애니콜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버리게 되고 결국은 물론 다 100%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1위가 된 것은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유가 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디카를 만든 사람하고 휴대폰을 만든 사람은 완전히 별개의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이거 두 개 결합했기 때문에 또 다른 디카폰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같이 지금 수업을 하시거나 알고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 아이디어와 잘 결합을 하면 뭔가 좀 시너지가 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시고 그게 괜찮다 싶으면 그 친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야, 내 생각 이런데 해보면 어떻겠노? 그런 제안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서로 그래 모여서 의기투합하면 잘 되면 공동 대표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런 맥락에서 협동조합을 바라보면 2명 모일 게는 5명 모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 아까처럼 투자에 대한 좀 리스크도 줄이고 물론 잘 되고 나서 나누는 걸 미리 지금 생각하면 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창업을 해서 성공까지 갈 때 자,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7년까지 가면 10%도 안 살아남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협동조합 생태계 추진 전략하고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 우리가 뭡니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아까 앞에서 약간 좀 드렸으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협동조합이 그 추진 전략 중에서 지금 좀 많이 이야기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자체 예천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지역 사회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있는데 이 잘 돌아가는 이런 힘들을 쉽게 말해서 새로 만드는 것과 결합을 했어. 그죠? 결합을 해서 이것들로 해서 방금 말했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략적 접근을 하는데 전략적 접근 제일 먼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서 말하는 홍보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천군이나 이런 저희들처럼 여기 지금 혁신단에 이런 데서 그죠? 이것을 할 때 하나의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많이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창업. 이 창업이 시작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플러스 추진단,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서 저를 이렇게 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은 사실은 2단계 때문입니다. 2단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업에 관한 열정과 아이디어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약하시니까 그런 약한 프로세스를 좀 더 메꾸어가고 거기에 대한 뭔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 그냥 등산가만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쉘파라고 쉘파. 그죠? 쉽게 말하면 쉘파 이거는 뭐냐면 그냥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자기 좀 뒷동네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대충 한 5,000m 정도 살다가 뭐 사부작 해가지고 이제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거짓말 좀 붙여가지고
슬리퍼 신고 올라갑니다. 슬리퍼 신고. 물론 눈 덮인 그런 데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뭐 이게 막 힘들고 이런 인공 산소 호흡 이런 거 안 달거든요. 올라가면 5,000m 정도 살기 때문에 인간이 5,000m 올라가면 인공호흡기 쓰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등산가를 데리고 이렇게 탁 안 내려라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정상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느냐? 정상을 올라가고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뭐 흔히 이야기해서 뒷동네 갔다 온 거를 이야기를 자랑이 되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룰이 뭐냐면 야 우리는 안내만 해야지 올라가서 정상을 받고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정상 앞까지만 갑니다. 그 사진 찍어주고 이러죠. 사진. 여러분 그 등산가가 올라가고 셀카 찍어서 자기 찍을 수가 없잖아요. 정상 정복한 사람이 셀카로 찍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진 찍어주는 게 거의 셀파들입니다. 근데 그럼 분명히 둘 다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정상은 혼자 못 갑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빛나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한 5년 10년에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먼저 가본 사람들 다른 말로 셰르파나 이런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보니까 오늘 좀 비 올 날씨다 이러면 눈 올 날씨다 하면 안 올라가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막 오늘 그냥 끝내지요 올라가 버리면 이제 폭설 맞고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눈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창업이라는 게 그런 약간의 위태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 체계적 지원이 결국은 뭐냐면 안정적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사회를 혁신시키고 지역사회를 기여하는 요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천군의 입장에서는 요거 다 가고 싶은데 요걸 쭉 이렇게 가고 싶은데 지금은 요 부분 시작한 거죠. 요 부분. 예. 요 부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단계를 끊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 이게 4년짜리 사업이죠. 예. 그러니까 4년짜리 사업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생각하면 대박 나는 거죠. 실제로 창업을 해봐가지고 7년 정도를 넘겨야 사업이 안정권에 든다.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생존 단계 지나서 성장 단계 지나서 성숙 단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정기 이렇게 대부분 온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회사가 망하는 게 생존 단계에서 거의 70% 이상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한 70% 정도 망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경우는 진짜 10%가 안 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7년 정도 생존에 있으면 숫자상으로 한 10% 된다거든요. 근데 그 10%가 또 다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7년을 버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4년 만에 여기까지 간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예. 자, 그 다음에 조기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 지금 전략 분야를 본인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협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행정 협력을 강화시키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사업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게 이제 성공 모델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공 모델 가시화가 왜 중요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10개 중에서
5개는 영 택도 아니고 3개는 될 것도 같고 2개가 확실히 좋다 하면 여러분 입장에 투자를 전부 다 하나씩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5개는 포기하고 제일 잘 되는 데는 뭐 3개씩 주고 그 다음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는 뭐 2개씩 주고 이렇게 누구나 그래 할 거거든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 물론 다 선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할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IT 하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크로스토어가 돼서 결합되면서 차별화를 가지고 그 차별화됨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성공 모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공하고 나면 이제 뭐 성과 확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노는 것은 이후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건 나중에 생각해야 되고 지금 제일 목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템을 성공 모델로 만들 것이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죠? 서로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와 또 끊임없는 뭐 대화 내지는 등등이 필요합니다. 예. 아까 말했던 셀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계획, 추진 계획에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아까 말했던 그 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교육 체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건 사실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추진단에서 사실은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 여기서는 이제 문화창업진흥원이라고 저희 법인을 얘기해요. 저희들은 그 큰 의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총괄 기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 추진단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 플러스 추진단. 이 플러스 추진단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추진단은 그럼 어떤 식의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제일 먼저 교육 과정 및 개발을 하고 정보 교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성과와 평가 및 환류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정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어떤 형태로 교육을 공유를 하느냐 하면, 아까 방금 말했던 여기 이 이야기죠.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소나 이런 기관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공공기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협동조합 이런 교육 이런 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요런 역할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구소나 학교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화 시켜서 이 클러스터가 됨으로 해서 확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협업화를 중요시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협업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고 확장시킴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지역 중심의 하나의 어떤 문화 내지는 사업으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추진단 내에 여러 가지 자문 기구들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아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연예인이고 스타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매니저고 후원자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연예인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뭐 연예인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있으면 뒤에 뭐 헤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의상 코디도 있고 뭐 또 수익 매니저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연예인을 잘 되게 만들어 연예인이 잘 돼야 그 사람의 수익을 쉐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이제 연예인이라는 게 또 이런 역할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내 취향이 나는 녹색 옷이 마음에 든다 이런데 코디가 오늘은 그냥 녹색 입지 말고 그냥 파란색으로 입으세요 이러면 야 내가 녹색 취향인데 맨날 녹색 입고 다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내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냥 파란 옷 한번 입어볼까?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나는 뭐 2대8 가리만데
그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좀 펑크하게 이렇게 파마해보자. 이거 들을 줄 알아야 돼. 왜 들을 줄 알아야 되느냐?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은 자기 내면은 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지도도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또 심각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외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잘 받을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그 나름대로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제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문 인력 여러분들처럼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이제 요런 부분 조합이나 이런 교육도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창업 이런 것도 이루어질 건데 지금 이것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질 때는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한다는 전제를 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은 지금 협동조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협동조합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런 방법들에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팀플레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려 그러면 대부분 군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만들어서 그냥 내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즘 추세들이 어떠냐면 시군에서 사실은 정책적 전략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뉴딜 사업이나 이런 것은 협동조합이 안 만들어지면 참여 자격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첫째는 법인에 내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고 왜 이게 교부금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세수에 대한 리턴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지역사회의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에 토착화된 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되고 수익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 사업들 특히 이제 좀 대형 사업이라고 하는 뭐 뉴딜이나 도시재생 같은 이런 것들은 협동조합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좀 사업 참여도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부에 아까 제가 그 지원을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다 받고 싶어 하는데 받으려면 방금 말했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 나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거는 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관련된 정책적 접근을 하시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런 거에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딱 느낌이 안 오실 건데 나중에 실제로 사업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을 낼 때 요즘 동그라미 치는 게 있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 관련된 조직이냐 아니냐. 그럼 가산점을 줘버리니까 그 가산점에서 결국 격파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만약에 협동조합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 이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기재부에서 이런 도움이 있으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7대 전략 분야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하면 협동조합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사업하시기가 간편하고 용이하다.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거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하면 지원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7대 전략 분야는 좀 이따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모델 지원 사업 수행 이런 공모를 한다는 얘기, 요런 공모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정부에서 요런 걸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요거보다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는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초기 단계고 지금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회적 경제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 이 정도로 지금 가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관련된 것들은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협동조합이 지금 그 시작된 지가 한 8년 이상 되거든요. 좀 있으면 10년입니다. 10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관련된 부분이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정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뭐 비준규직 관련 협동조합인데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좀 드릴게요. 이야기를. 요거는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지금 정부에서 협동조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한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을 공동체, 그죠? 돌봄 협동조합.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처음에는 곤충 관련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이제 그 패턴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다른 부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아까 모토로라 매트릭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디카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은 뭐냐면 한 가지 형태로 사업을 기획하면 거의 이미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두세 가지 사업을 섞습니다. 섞는데 이제 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뭡니까? 창업을 할 때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하는 7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확장시키고 축소시키고 뭐 변형시키고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 중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실제로 있었느냐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곤충 관련되는 사업이 제가 제 기억에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4, 5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안동의 문화 콘텐츠 진흥원에 제가 심사를 하러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나온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곤충을 이용해서 동물 사료를 만들겠다.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를 1등을 사실 줬는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제가 준다고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게 입주는 했는데 실제로 그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뭐 다른 아이템을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가 특히 이제 개보다는 고양이 쪽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고양이 사료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고양이들이 참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곤충을 참치 통조림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팔면 가격이 참치 통조림보다 쌀 수도 있다. 왜? 곤충은 흔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안 그렇고는 이제 뭐 더 이후의 문제가 필요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아이디어가 왜 좋았냐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동물 사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뭐 얼마 전에 이경규가 나와서 하는 건가 보니까 뭐 사람들 화식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발전이 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사람 먹는 것보다 동물 먹는 게 더 비싸다고 그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곤충이라는 것이 지금 식량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들으니까 비소라고 하는 또 치명적인 뭐 이렇게 좀 유해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에 대한 안정성보다 없으니까 그것을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일단 뭐 고양이나 개 사료로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되게 그때 당시 느낌이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확장성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왜 확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딱 저희 세대들은 번데기를 먹고 컸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번데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모형에 대한 이 혐오가 좀 이상하게 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식량을 다음 그거를 위해서. 옛날에 설국열차라는 거에 보면은 이제 그 꼬리칸에서 보면 이제 그 곤충을 이용해서 발을 만들어서 막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그냥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인지, 지금 이 세상에서 기아의 허덕이는 뭐 우리 그냥 흔히 말하면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는 것이 맞는 건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의 방법적인 접근으로서는 상당히 괜찮다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로는 그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막 곤충을 이용해서 고양이나 개에 먹이 주는 걸로 끝나지만, 이것들이 계속 발전해 간다면 어느 날 되면 이게 또 다른 상황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접근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게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아이템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 아까 제가 말했던 세상에 필요한 트렌드가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만약에 마을의 공동체의 기회가 되거나 돌봄에 되는 기회가 되는 아이템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안 했습니다. 요즘은 보면 반려견, 반려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곤충으로 놓고 한다면 반려곤충은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자, 요런 부분 돌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을 공동체나 돌봄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한다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방금 말했던 예를 들어서 곤충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락과 편안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곤충 이런 아이템을 만약에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다 반드시 성공된다는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요즘 치료농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치료농업이라는 접근에 있을 때는 분명히 방법이 되거든요. 그럼 정부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걸 원하잖아요. 자, 마을 공동체 기반 돌봄 협동조합에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응용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는 곤충 키우겠어요 이거보다는 그런 식의 변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냥 곤충으로 뭘 할래 이럴 때 정부 식량이나 이런 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 아이템입니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래, 소상공인 어떤 걸 어떻게 활성화시킬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접근만, 아이디어만 괜찮으면 요즘은 거의 다 공모 사업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조달 관련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거. 그죠? 지금 여기서 방금 말했던 거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세부 추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는 요 관계에 대해서 곤충이면 곤충, 자기가 관련된 부분과 얼마나 잘 접목을 시켜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를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해서 선정될 것인가, 요런 맥락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주치 이런 거, 그죠?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제 지금 정부가 원하는 저 협동조합 관련되는 7가지 트렌드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요런 부분이 우리가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창업과 지속형 일자리 창출, 그죠? 우리를 위한 협동조합, 그 다음에 전통 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이거는 다 아까 말했던 사업의 아까처럼 교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주체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요런 어떤 꼭지에 맞춰서 사업을 나중에 만들어서 제시를 하시면 선정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이런 협동조합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협동조합이 아니면 이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거 판매 협업 협동조합, 그죠? 아니면 생산자 공동구매 협동조합 이런 것들, 그다음 지역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참여 공동육아 이런 관련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협동조합.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 협동조합이라 하면은 이제 요즘 이게 큰 대세인데 뭐 아까 제가 대리운전도 이야기 드렸는데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것도 뭐 우리 요즘 킥 하시는 분들도 협동조합 만들면 됩니다. 정부가 요즘 또 뭡니까 배달의 민족 요즘 배달의 민족이라면 욕 듣죠. 배민이래. 배민. 예. 배민욕이요 이런 거 같은 거 이게 지금 외국계로 팔림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급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새로운 형태의 뭐 내가 알기로 서울은 서울 중심으로 또 그거 만들고 있고 각 지역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트렌드화돼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통에 대한 내수 시장을 하루아침에 독일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런 형태의 접근도 되게 좋다. 근데 요런 거는 아까 말했던 플랫폼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이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배달에 관련된 거를 해서 누군가 먼저 선점하면 뭐 제가 볼 때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천을 두고 전에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천이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는 곤충 산업의 사실은 메카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곤충 산업이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도 단위로 다 나누어져서 일을 다 했었거든요. 경남, 경북, 그다음에 서울 다 나누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정부 추세가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좀 뭔가 집중 클러스터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또 바이오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바이오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사실 집중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 예천 같은 경우는 곤충 바이오로 이렇게 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곤충 산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곤충이라니까 그냥 식량이라니까 뭐 번데기를 먹자는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 세계 조미료에서 곤충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좀 먹고 있는 거 스프 있는 거는 뭐 거의 다 곤충이 들어간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곤충 자체가 내는 좀 감미, 좀 특수한 맛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옛날 다시 낼 때 하는 그런 멸치에서 우러나는 그런 맛 비슷한 게 있답니다, 이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원심 분리기랍니까 돌려서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을 뽑아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화 시키기 위한 사실 클러스터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이게 대해서는 한국 내 독보적인 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예춘이 그런 정도의 이게 기본 이제 어떤 시대적 어떤 사명감이랄까 이런 게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확대시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각 참여하시는 분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또 아까처럼 가능하다면 어떤 우리가 산학연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사실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그 확대시키고 좀 더 광범위한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의료 돌봄과 이런 것과 또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이게 완전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떨어진 것을 하나의 그 형태상으로 스토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차별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꼭지 사업들은 이미 좀 속된 말로 정부에서 돈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돈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협동조합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영역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요것과 잘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을 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업을 쉽게 운영하고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자본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했던 정부 입장에서 하는 어떤 지원 사업의 어떤 그 트렌드와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어떤 사업의 특히 농산업 관련된 사업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2020년도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2016년도 이후부터 쭉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문화창업진흥원에서 법인에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특히 농업이나 농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비즈니스화 시키고 모델링 시켰을 때 좀 더 경쟁이 있겠다 그런 사업들을 좀 뽑아본 겁니다. 외국 사례 중심으로 좀 저희들이 해본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뭐냐면 어메니티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농수산업 관련된 것은 어메니티적 속성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어메니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석할 때 쾌적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TV 보면은 자 떠나자 이러면서 전부 다 보면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대부분 이런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 서울이라 할지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본향이라는 게 본향.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느끼는 고향에 갔던 느낌 갖는 거는 사실 시골이거든요. 시골.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촌스러움이 하나의 산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체험마을 등등등이 다 이런 것에 대한 베이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서 이제 어메니티 산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 요즘 같은 팽아 아니면 팽아 뭡니까 팽수 팽수 꼭 캐릭터가 동반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메니티는 상징성이 없으면 사람이 느끼지를 못해요. 뭔가 상징화시켜서 이게 캐릭터 산업으로 쭉 발전하는 거거든요. 안동도 엄마 까투리? 까투리 식구들. 엄마 까투리 그랬죠 옛날에. 그래 까투리 시리즈를 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들이 왜 그런 컨텐츠에 이런 거 연결이 되냐면 결국 그 컨텐츠가 있어야 캐릭터 사업을 하든지 나중에 뭔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크게 뜬 게 뭐냐면 팽수. 근데 이게 이제 팽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 구마모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이제 된 건데요. 구마모토의 어떤 상징인데 모자 쓰고 완전 촌스럽지 않습니까? 촌의 극치를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쿄 살아도 나 참 우리 옛날에 내 어릴 때 개천에서 미꾸라지 뭐랍니까 이거 고기 잡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또 여름 하면 늘 떠오르는 게 이제 또 곤충체 들고 이제 나비 잡으러 다니는 이런 바
이런 것들은 인간은 누구나 향수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의 상징물로 넣어서 캐릭터화 시켜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게 좀 더 구체화되고 스토리텔링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뭐 그 관련된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특히 예천 중심에서는 약간 어메니티 요소 그리고 이제 어떤 또 내가 이게서 이 캐릭터화 시킬 수 있는 요소들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플랫폼 산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그 비아오자이족이라는데 비아오자이족 뭐 구체적으로 다 필요 없이 알리바바 생각하면 됩니다. 알리바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시장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뭐 온라인 시장이죠. 온라인 시장. 요즘 옛날에 온라인 시장 이랬는데 요즘 또 온라인 시장도 세분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플랫폼 시장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플랫폼 시장은 뭐냐면 그 쉽게 이야기해서 길목을 지키는 거죠. 길목을. 우리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물건도 지나갈 수 없다. 기차 플랫폼이 그런 거 아닙니까? 플랫폼에서 사람이 타기도 하고 내리도 하고 그런 길목 산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특히 말하면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다니고 보면 가장 플랫폼 사업으로 성공한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제 앞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할 때는 방금 이야기했어. SNS 모바일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좀 쉽게 이야기해서 뭐 여러분 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꿀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이 친구 돈 잘 벌어요. 이 친구는 뭘 하냐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 마음에 드는 물건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알리바바에 올립니다. 근데 이제 알리바바는 한국산은 원래 못 올리게 돼, 중국산은 올리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갖고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저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상품만 있으면 화장품 있으면 탁 찍어 올려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저게 저 하이마트 가가 전제품 찍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락이 와요. 사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물건은 롯데백화점 거 찍어 올리는데 실제로 보면 반드시 세일하는 걸 찍어 올립니다. 자기는 세일 시세만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실제로 물건을 주는 거는 세일했던 물건 주고, 그거 물건 자체의 모델은 롯데백화도 똑같이 팔고 있으니까 그 수수료만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돈을 좀 벌었습니다. 좀 배는 아픈데 왜 배는 아프냐? 외국인들 우리나라 못 오니까 물건은 사긴 사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면세점에서 물론 물건이 있긴 있지만 면세점 갈 상황이 안 되니까 한국 물건을 사긴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다가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꼭 생산만 해서 판단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유통을 먼저 잡으면 생산은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고 다 유통회사잖아요. 자세히 가만히 생각을 해고 보시면 대기업들은 전부 다 유통회사입니다. 생산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먼저 창업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을 많이 하는 게 제발 공장 좀 짓지 마세요. 공장 지으면 망해요. 안 듣습니다. 정부에서 한 3억 저번에 GS 3억 군에서 3억 준다는데 내 지어야지 3억이 어디가 이러면 그거 좀 있으면 3억이 문제가 아니고 한 30억 깨냅니다. 그러니까 제발 유통이 먼저 돼야 생산이 따라가는 거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덧 오류처럼 생산이 먼저 된다고 해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 잘 참여하시고, 그래서 플랫폼 시장이 산업이 필요하다. 왜? 플랫폼은 시장을 먼저 만들고 가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예, 여러분 곤충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 계시니까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저는 이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포스터 교수라는 이 양반은 뭘 했냐면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양반은 그 설국열차에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말이 됩니다. 이 양반이 그 우리 맥도날드 쓰는 그 뭐라 그러죠? 안에 이들은 패티를 여기 패티입니다. 이게 패티 여기에 이 패티인데 요게 씹는 느낌이 햄보다 좋습니다. 햄보다. 그래서 지금 뭐를 만들고 넣고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방 들어가 가지고 되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마블링. 마블링을 만드는 걸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마블링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건 거죠. 아니 소를 키워서 소를 잡고 그 잡은 걸 갖다가 다시 스테이크로 가공을 하고 등등등을 생각하면 엄청난 공정이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앉아서 연구소에서 우리 배양하듯이 배양해가지고 만드니까 원가가 무조건 적겠죠. 근데 사람이 먹기를 지금 거립지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말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것을 대량 생산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 준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예.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게 인류 그 뭐 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세상의 기본적인 거에 대한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지금 배양근 이런 거는 많이 먹잖아요. 배양근은 식물은 별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동물은 그렇거든요. 특히 곤충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곤충을 생각하시면 뭐냐면 과연 앞으로 곤충이 식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중요하고 만약에 식량이 된다 하면 어떤 식의 형태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고 진짜 우리가 그 뭡니까 바 형태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숲으로도 갈 수 있는 건지 등등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먹는 문제는 무조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미래 식량이라는 거는 무조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의 인류 기업들, 쉽게 말해서 인류 국가들은 전부 다 농업국가입니다. 농업국가 아닌 나라가 세계에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세계에서 100대 기업에 드는 회사들을 쭉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들이 원료, 그 다음에 식량, 그래서 1차 상품, 1차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산업에 관련 안 된 회사를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뭐 잘 발달되고 문화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말이 좋아서 바이오 산업입니다. 말이 좋아서 바이오 산업이지 실제로 알고 보면 뭐냐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바이오는 물론 뭐 이제 거기에서 성분을 뽑아가지고 뭐 약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앞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것들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도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뭐 토마토 스프, 땅콩 버터, 애플 소스, 초콜릿, 키토산 전부 다 곤충 들어간다. 그 대신 성분으로 들어간다. 원재료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차장사입니다. 차장사. 다방.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다방인데 이제 다방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커피숍으로 하다가 이제 그죠? 이제 커피숍도 또 이제 변화가 올 겁니다. 좀 조만간에. 왜 이제 좀 스타벅스하고 다 망하거든요. 왜 이제 내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내가 망한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스타벅스는 커피 장사를 커피를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스타벅스는 가치를 파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 가봤나 이러면 그 작은 소리에 탁 앉아고 이 주는 이 쾌적함을 갖고 돈을 6,000원, 7,000원 주고 먹는 거지. 커피는 뭐 이디야 가서 1,500원 요즘은 캐리 가면 테이크아웃 1,000원도 1,000원도 커피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뭐냐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하나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뭐냐면 곤충차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곤충으로서 차를 곤충과 차의 어떤 결합, 동충하 조차 뭐 이런 비슷하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연구를 좀 더 해볼 생각이 있는데 왜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커피가 원료가 얼마냐 물어보면 뭐 어떤 사람은 30원, 많이 잡으면 100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제 스타벅스가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래 지금 다운이 된가 이야기는 뭐 제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결론을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안 망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인건비니까. 장사 잘 되면 사람 쓰면 되고 장사 안 되면 자기가 하면 되거든. 재료비는 원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옷 같은 거, 패션 같은 거, 명품 같은 거, 명품 가방 하나 만들면 재료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300만 원짜리 가방에 뭐 재료비가 한 100만 원 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명품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사업을 만들 때는 상품의 본질적인 그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무슨 가치를 붙여 넣을 것이냐. 아까처럼 그냥 우리가 번데기 장사할 거냐, 아니면은 이태리안 소스에 갈아 넣어서 팔 거냐, 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낼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찻집이라면은 뭐 한 3,000원 해야 되는데, 카페 이라면은 한 5,000원 해야 될 것 같고, 뭐 스타벅스라면 한 7,000원 해야 될 것 같고, 그 광고하고 안 하고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가치 창조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가치 창조하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체험형으로 가야 됩니다. 체험. 왜 제가 체험형이 필요하다냐면 이거는 제가 사실은 곤충 산업이라고 농수산 관련된 산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체험이라는 게 단순한 체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어메니티거든요.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은 뭐를 느끼냐면 체험 과정에서 어메니티를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안 느끼면 두 분 다시 오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 창조이기도 하고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뭔가 지 스스로가 해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한번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골에서 주는 나름대로의 쾌적함이라 그러면 도시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넌지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갔다 오신 지 6개월 됐는데 그때 심은 토마토가 이만큼 컸어요. 이라고 탁 보내주면은 사람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 내가 키운 토마토 사실은 뭐 키웠든 안 키웠든 6개월 전에 심은 게 뭐 자가 키운 토마토가 아니지만 사과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접근입니다. 그런 접근. 그래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오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되면 유통이 자동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랄을 좀 생각해요. 한랄 이거는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 산업의 어떤 아까처럼 농식품 관련된 산업을 했을 때 하나의 마케팅의 그거로서 상당히 괜찮다,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류가 유행하면 그냥 한류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BTS가 성공하면 BTS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BTS가 성공하면 BTS가 있었던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고, BTS가 뭘 좋아하는지,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순대를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의 팬덤이 만들어지면 그 팬덤이 쉽게 말해서 따라가고 싶은 이런 충동이 느낀단 말이죠. 지금 사실은 이슬람 문화권들이 뭐 특히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이런 쪽 나라에서 한류 발음이 우리나라도 보면 뭐 카자흐스탄 무슨 서탄 붙은 나라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주 노동자로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 야 내가 옛날에 이거 한국에 있을 때 먹었던 라면이다. 이거 필요하잖아요 이게. 왜 또 갈 때 사가기도 하고 옛날 추억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할 날이 없으면 못 팔아먹는다는 거야. 그 신라면 지금 할 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 공항 가서 보고 뭐 많이 신라면 거의 할 날 받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할 날이 어렵느냐? 사실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하기도. 지금 이것도 이제 산업화가 돼가지고 그 이태원에 가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종류가 뭐 무슨 브랜드도 있고 뭐 한 4-4개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진짜로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것도 다르고 식물은 사실은 기도하고 자꾸 기도 안 하고 자꾸 이런 게 별로 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이 강의를 좀 전국적으로 하고 다닐 때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시에서 전부 다 할날 그거 할 거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시장의 확장은 새로운 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알려진 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 비용도 적게 들고. 그게 가장 성공한 것이 뭐냐면 초코파이. 한국 사람 초코파이 잘 먹도 안 해요 이제. 그런데 왜 초코파이는 그렇게 많이 팔리느냐 이거지. 외국 사람은 한국 입고로 초코파이라. 왜? 작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롯데 오리온 인처면은 하도 이게 판매가 안 되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것 중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 초코파이 해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부산에서 컨테이너로 해갖고 싸니까 일단 그때는 뭐 엄청 쌀 때니까 엄청 외국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비상식량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의 대표 식량이 이때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냐. 신라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라를 붙이면 가서 팔 수가 있고 한라를 안 붙이면 못 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동 사과는 한라를 붙여야 되겠어요? 안 붙여야 되겠어요? 붙여야 되지. 예를 들어 갖고 무슨 꽃감이든지 복숭아, 청도 복숭아는 한라만 붙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농수산 산업의 이제 방법 꼭 한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런 라이센스를 부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고 계시는 아이디어 중에서 과연 내가 이거 말했던 요 한랄이나 아니면 이렇게 체험 사업이나 그다음에 가치 쪽으로 갈 수 있느냐, 바이오 산업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쭉 아까 말했던 매트릭스를 하나 그려놓고 내 사업은 어느 쪽으로 갖다 붙여야 될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사업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또 차별화시킬 때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요 틀 하나 하고 요 틀 과연 여기서 내가 어느 쪽으로 이거를 넣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차별하고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요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만들어 놓으면 방금 말했던 협동조합 관련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신청을 했을 때 더욱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예, 한 10분이 남았는데, 뭐 질문 있습니까? 내일. 예. 내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 오늘 거보다 내일 게 더 내용이나 질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협동조합이라는 틀로 갖고 사실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맨날 자료를 좀 많이 쓰게 됐고요. 내일 것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내일 것은 이제 소셜 벤처라는 개념으로 갈 건데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협동조합도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수익을 위해서 할 것이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수익 향상을 좀 먼저 하고 존인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은 사실은 협동조합보다는 소셜벤처적 접근이 낫습니다. 소셜벤처를 해서 협동조합 안 된다는 건데, 협동조합도 소셜벤처의 일부분인데 소셜벤처는 비즈니스적 접근을 좀 더 강화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이런 소셜벤처의 성공 사례들, 그리고 또 본인이 좀 그런 것을 좀 나름대로 자기거화 시켜서 흔히 말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좀 제가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